안녕하세요. 나비프라의 박준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현황과 미래, 제목은 무난하고 그런데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 위주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장표가 그렇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미래, 그다음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길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저희 회사 소개 위주로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정의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물류의 범위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쿠팡이나 CJ 이런 데서 하는 유통 창고에서 하는 물류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차량, 전기전자 이런 제조 생산에서 하는 제조 물류, 요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좀 물류라고 많이 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병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실외 배송, 그다음에 건물 내 배송, 이것도 생활 물류 형태로 조금 같이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요 세 개의 범위는 이제 조금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기업들에서도 POC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네 못 타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제조나 유통 쪽이고, 사용하는 목적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더 훨씬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조나 유통 쪽에서 이제 어떠한 그 물류 로봇들이 좀 사용되느냐, 이제 저는 자율주행 로봇의 관점으로 하면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10년 전부터 AGV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AGV라는 게 뭐냐면 선이 밖으로 보이든 매립이 되어 있든, 아니면 바코드 형태든, 아니면 반사판을 붙이든, 이런 외부에 부착된 랜드마크들을 이용해서 로봇을 주행하는 방식을 이제 다 통칭해서 AGV라고 부릅니다. 이 AGV들이 좀 사용되는 부분들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유통 창고,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가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유통창고 같은 데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빠르게 운영되면서 정확성도 좀 겸비해야 되고, 큰 몇십 톤짜리 코일을 나른다든가 차량 차체를 나른다든가 이런 쪽에 이제 AGV들이 좀 사용되고 있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적으로 이제 AGV들이라고 하고, AMR은 별건 없고요. 사실 이런 외부의 랜드마크 없이 로봇 스스로 나의 위치를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식을 이제 AMR 형태의 로봇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지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지 사무실에 있는지 알아야지 여기 마곡까지 잘 찾아올 수 있듯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봇 스스로 지도랑 센서 값을 비교해서 하는 걸 AMR이라고 하고, 요 AGV는 외부의 어떤 랜드마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추세는 AGV에서 이제 AMR로 좀 넘어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AMR이고 내년부터는 AGV 쓰지마, 그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삐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혼용되던 시기처럼, 이것도 시장은 그거에 비할 바 못하지만 혼용이 되면서 점점점 이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GV 쓰면 좋은 거 아닌가, 저거 싸면은 저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바코드를 한 50cm 간격으로 몇천 평에 붙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삐뚤빼뚤 붙여도 안 되고, 바둑판 그 격자처럼 타다다닥 빈틈없이 붙여야 되는데, 거기도 굉장한 노동력이 소요되고, 그걸 붙인다고 하더라도 먼지, 그 다음에 스티커도 붙여도 다 닳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인해서 그러면 로봇이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당연히 외부에 보이는 마그네틱이나 매립판, 마그네틱도 이제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AGV의 단점이 그 라인을 살짝 벗어나서 일정 기간 그 라인에 다시 올라타지 못하면 주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슬램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위치를 계속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위치를 보정하면서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MR로 넘어가는 추세고,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기술이
AMR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AGV를 안 쓰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점점 AMR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런 뭐 AMR 시장의 뭐 규모인데요. 사실 뭐 저도 모릅니다. 이 수치는 이제 뭐 증권사들 뭐 인터넷에서 다 긁어서 대략적으로 좀 프로젝션을 한 거고, 그냥 경향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요런 장표들을 그냥 아예 무시할 건 아니고, 뭐 예전에 한 10년 전에 뭐 24년도에 어떻게 됐는지를 예측한 걸 보면은 이 그래프의 방향성은 맞더라고요. 금액은 좀 줄어들긴 하는데 뭐 요런 방향성은 저도 맞다고 보고요. 요거를 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는 로봇이 얼마 팔렸는지 저도 IR 하러 다니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센서 회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올해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로 쓰는데 어느 정도 영업을 좀 하시냐, 그러면 이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로봇 한 대당 2대씩 썼는데 예전에는 뭐 한 1년에 한 100대, 200대 팔았어요. 그러면 뭐 한 세트에 2개 들어가니까 그 정도 규모인데 뭐 1000대, 2000대 팔았어요, 라이다. 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3년 전 뭐 요런 때만 하더라도 뭐 10대 미만으로 요런 수량들이 좀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2차 전지 붐도 있었고 해서 몇백 대 단위로 로봇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아마 계속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R이 이제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쪽은 이제 물류,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한 2년 동안은 2차 전지 쪽 공장, 해외 공장을 많이 지었고, 그 신규 공장 지을 때 이제 몇백 대 단위로 수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잠깐 요새는 이제 좀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요거 세 개를 제외한 섹터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수량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저는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시장은 이제 요 정도 또 얘기하고, 참 재미없으실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서 뭐 필요한 기술이 뭐냐, LG전자에서도 자율주행 로봇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자율주행의 뿌리는 되게 다 비슷한데 물류라는 관점으로 해서 보면은 좀 특징을 4개 좀 뽑아왔습니다. 요 앞에 3개 파란색은 로봇이 가져야 될 기능이고요. 요것은 이제 관제가 가져야 될 기능인데, 첫 번째로 그 물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을 이송하는 건데, 보시는 그림처럼 컨베이어 벨트나 팔레트를 뜰 때 이게 정밀하게 도착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 들고, 아니면 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고 그러면 이제 공정이 멈추는 거죠. 알람 띄우고. 그럼 띠띠띠띠 하면 이제 현장에 가서 뭐 또 알람 처리하고, 그만큼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정지 정밀도, 위치 인식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동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조금 뭐 이게 GIF라서 그런데 이제 디퍼런셜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시는 왼쪽 오른쪽에 바퀴가 달려서 양 바퀴의 속도로 방향이나 각도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고요. 이제 쿼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랑 스티어링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뭐 재미없는 건데, 이 바퀴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 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터 하나가 달려 있는 게 이제 지게차들, 그래서 포크 앞단에 달려 있어서 포크의 좀 자유도를 높게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요. 쿼드라는 거는 요거가 두 쌍으로 달려서 이제 얘 바퀴의 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서 이제 뭐 크랩 주행이라고 하죠. 개처럼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대각선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자유도가 높은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구적인 설계나 제어적으로도 뭐 디퍼런셜 드라이브보다는 요 두 가지가 좀 더 제어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요 세 가지 종류를 이제 현장에서는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장이 로봇에 친화적으로 넓고 큼직큼직하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설비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두고, 로봇이 뭐 길쭉한데 제자리 회전을 하면 설비들을 다 치니까 직진해서 옆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거에 맞는 이제 사양 설계를 하거든요. 이제 요 세 가지들을 좀 조합을 해서 로봇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거는 뭐 서비스 로봇도 중요하고, 장애물 회피, 뭐 최소한 장애물하고의 충돌은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멀티 로봇 제어라는 건데, 이게 뭐 사실은 막 이렇게 뭐 벌떼 제어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공장에서 이제 몇십 대, 몇백 대씩 돌아가는데, 이게 바둑판 같은 환경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형태에서 서로 교통 정리를 안 해주면은 이제 모든 공정이 다 꼬이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와서 다 빼주고 다시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멀티 로봇 제어. 그래서 이 물류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사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아마존에서 로봇을 하시던 분한테 들었는데 그 키바도 동영상 보면 정말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꼬이면 일단 모든 로봇을 정지시키고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운행을 시키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해결되지 않고 이제 로봇의 대수는 점점 늘어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로봇에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설명드렸고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뭐 물류 로봇 하면은 이제 매립되어 있는 마그네틱이나 뭐 바코드를 보면서 선반 밑으로 들어가서 선반을 드는 이제 이런 타입들의 로봇들이 가장 많이 좀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피킹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사람이 물건을 실어주는 타입, 그 다음에 뭐 무인 지게차. 이것도 뭐 비슷하죠. 선반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배터리 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를 수 있게 좀 납작하게 해서 어떤 장비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로봇들이 좀 일반적인 물류 로봇의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빙 로봇하고의 좀 비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고 실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너무 많죠. 뭐 이 서빙 로봇 파는 회사들 다 하면은 뭐 장표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LG전자도 잘 하고 계시고 LG전자가 얼마 전에 크게 투자하신 베어로보틱스에서도 이제 서빙 로봇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천장에 마커를 붙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자율주행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나 목적 다 비슷하고 사양도 다 비슷합니다.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다 비슷하고 똑같이 자율주행을 사용하는데 이제 뭐가 가장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앞선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제조시설에서 운영되는 로봇들은 저런 타이트한 장비에 최대한 빠르면 빠르게 뭐 10초 만에 들어가는 거랑 1초 만에 들어가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빠르면 빠르고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여러 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멀티로봇의 교착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서빙 로봇은 위치 정밀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책상 옆 1cm 벗어나서 서나 10cm 벗어나서 쓰나 사실은 그거를 노동을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거든요. 쓰면 사람이 가져오잖아요. 뭐 저는 하다못해 감자탕도 저 서빙 로봇으로 하는 걸 보고 참 불편했죠. 이걸 내가 왜 들어서 놓지 하는데 사실은 정지 정밀도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여러 대라고 하면 한 통상 2-3대 정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로봇 간에 음식점에서 관제 시스템을 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스스로 좀 유연하게 경로 계획을 해서 꼭 갔던 길로 안 가도 되니까 서로 회피를 하면서 손님이 주문한 테이블까지 잘 가는 그런 것들이 뭐 가장 더 핵심적인 요소 아닌가 그런 쪽에 좀 포커싱 돼서 많이 기술이 좀 개발이 되어 왔고 뭐 어느 정도 서빙 로봇은 많이 완성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봤고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미래 이건 뭐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예측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냥 이것도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뭐 LG전자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점점 많이 보이죠. 뭐 안내 로봇도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도 많이 보이고 공항에도 보이고 뭐 서빙 로봇 뭐 이런 뭐 이제 방역 로봇은 좀 완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확대될 거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의심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 숫자는 사실 뭐 그냥 제 감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한 30년 정도까지 한 5년을 두고 어떠한 로봇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보일 거냐라고 하면은 실외에서 운영되는 뭐 로봇들인데 뭐 그게 실외 배송 로봇일 수도 있고 공장 내에서 옥내와 옥외를 다니는 그런 실외 기능이 포함된 걸 수도 있고 뭐 단지 안에서 패트롤을 하는 경비를 하는 그런 로봇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뭐 시장이 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동영상 하나 바로 내리시오. 보여드리면 뭐 이제 이번 뭐 CES에서 뭐 특정 회사가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뭐 국내에서도 두 업체에서 큰 기업에서 이제 좀 하는데 이제 차량을 이제
들어서 주차를 해주는 뭐 이런 주차 로봇 시스템들이 좀 이제 계속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도 큰 국내 대기업 건설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정말 완성이 되면은 이제 주차면을 활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되기만 하면은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로봇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난관은 있는데, 이제 이런 주차 로봇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좀 확장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요새 또 많이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좀 시작했다가 올해 더 많이 하는 게 이제 건설 분야 쪽에서 로봇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자동화를 계속 통해서 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재해를 좀 방지하고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공정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팔 달린 건데, 지금은 자율주행 로봇이 그 자율주행 로봇만으로도 싸네 비싸네 뭐 얘기가 많아서 그냥 몸에다가 달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씩 이제 팔을 하나 달거나 두 개를 달아서 도착해서 팔을 가지고 어떠한 작업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생겨서 뭐 발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5년 내로 꽤 일반화돼서 좀 많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가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옛날부터 되게 핫했죠. 모든 전 세계 로봇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나 다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좋죠. 좋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저도 뭐 제가 그런 우수하신 분들의 그런 능력을 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 이유가 결국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핵심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서 이제 인지 기술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게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물류 환경에서 팔레트 위에 이렇게 이 물건들을 쌓는데, 동일한 규격이면 쌓기가 쉽죠, 사실은. 근데 규격들이 각양각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은 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서 뭐 잘 쌀 수 있는데, 로봇들은 좀 그런 게 어렵죠.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수준은 이제 뭐 예를 들어 6개의 종류가 다른, 크기가 다른 그 박스가 있고, 그게 종류가 나올 거야, 몇 개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학습을 쫙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나한테 준 대로만 주면은 이렇게 얘가 크기가 달라도 쌀 수는 있습니다. 쌀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인지기술이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약속한 대로 주질 않거든요. 뭐 6종류 준다고 그러는데 7종류 주는 순간 에러가 나버리니까, 뭐 사실 현장에서는 랜덤하게 오는 거를 팔레타이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원하는데, 이제 뭐 갑자기 자율주행 얘기 나오다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만큼 인지 기술이 이제 중요한데, 뭐 생각하는 것처럼 챗GPT 나왔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참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휴머노이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요 예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 이제 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에 설립됐고, 지금 이제 50명 정도 돼서, 굉장히 하루하루 이제 걱정입니다. 이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저희에게 일거리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2005년서부터 이제 좀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지금 굉장히 핫한데, 지금 했던 건 그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뭐, 근데 더 비싸고 좀 더 세련되지 않고, 좀 더 좀 부족하게 했어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업체들한테도 많이 뭐 용역도 하고 기술 이전도 했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바탕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나비코라는 자율주행, 그 제조물류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솔루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솔루션과 관제 솔루션을 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나비코라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물류 환경에서 사용되는 3가지 종류의 로봇을 이제 10mm 이내로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뭐 양산 레벨에서 이제 다 적용을 해봤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배터리 셀 만드는 공장이나 뭐 이것도 이제 배터리 라인에 들어가는, 특정 회사의 배터리 라인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 이제 좀 했었던 거고, 이것도 뭐 지게차 현장에 넣기 전에 이제 테스트 배드에서 했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국내에서 최대한 많이 테스트를 하고 할 때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의장 라인에 들어가는 건데 한 6종류의 로봇 한 160여 대가 이제 다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제 좀 탑재를 했고요. 뭐 로봇의 이동 속도는 1.8m/s고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빨리 달리면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제 속도고, 현장에서는 이게 스팟들이 굉장히 기니까 한 3m까지도 속도를 좀 올리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제 속도를 올리면서도 정확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런 쿼드 타입들이 다니니까 길쭉하니까 웬만하면 회전을 하지 않고 방향을 옆으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이제 좀 하는 식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희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비 안에 도킹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도 저희만의 방법은 아니고 이제 다들 고민하시는 건데, 이제 슬랩만으로 도킹하는 데를 원하시는 데가 있고, 안전을 위하니까 바코드도 붙여줄게, 대신 좀 빨리 해줘. 그래서 바코드 도킹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이용해서 도킹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V마커라고 아마 LG전자로부터 이렇게 충전기 보면은 포트들이 있는데 그 V마커 형상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QR 붙이는 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면 또 다시 붙여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V마커 도킹은 이 형상을 학습을 시켜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설비에 별도의 또 이 V마커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니까 또 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고, 슬램은 잘 되는 데선 잘 되는데 현장이 막 난반사도 일어나고 막 환경 바뀌고 그러면 약간 불안한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다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실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를 맞춰야 되고, 별거 아니지만 이게 로봇들이 80대가 만들어도 80대가 다 똑같이 80대가 똑같이 쓰질 않거든요. 나사를 어떤 사람은 9번 조이고 어떤 사람은 10번 조이고, 이런 설계 오차, 조립 오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쓰는 위치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줄여서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느냐가 핵심이라서 이런 기술들을 잘 할 수 있어야 이제 물류 쪽에서 돈을 좀 남기고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좀 하는 건데, 이게 위에 턴테이블이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어느 때 필요하냐면 요 위에 물건들을 쌌을 때 로봇이 회전을 해버리면 관성 때문에 다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멈춰 있는 것처럼 하려면 이제 물류 쪽에서는 이런 턴테이블 기술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런 걸 좀 했었고, 요거는 뭐 저희가 이런 포크 타입도 저희가 이제 포크까지도 이제 제어를 좀 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재미없는 얘기인데, 이제 뭐 그래서 너네가 뭐 왜 그렇게 잘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이제 위치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사실 슬램 기술에 대한 거는 인터넷에 쳐보면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논문은 뭐 수십만 편 나오고 오픈소스도 엄청 많은데, 현장에서 좀 해보면 뭐 구글에서 만든 카르토그래퍼, 그 다음에 로스라는 데서 사용하는 뭐 슬램 툴박스 이런 것들로 다 비교를 해도 실험실 환경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실제 뭐 몇백 평, 몇천 평 되는 환경에서 하면은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는 것들은 만들고 개선할 걸 개선해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좀 내재화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지도가 한번 만들어서 그대로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지도가 없는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사실은 특정 환경에 막 파레트랑 뭐 짐이랑 막 공사 중이라서 막 해놓으면 지도랑 완전 다른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로봇 운영해야 되니까 저거 치워주세요 하면은 절대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용납이 안 되니까 네가 잘 다녀.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도가 특정 부분 없어도 그 구간을 잘 통과해서 다시 자신의 위치를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비 브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대로, 뭐 100대라는 건 사실 그냥 상징적으로 한 거고요. 뭐 왜 100대냐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뭐 1000대, 1000대까지도 하고 싶은데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100대 이상이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한 거고, 이런 것들이 교착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뭐 이게 이제 제가 한 2008년, 7년에 이제 국립암센터에 요 혈액 운송 로봇을 한번 5대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땐 더 멍청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길막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먼저 가겠다. 알고리즘이 둘 다 똑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사람이 뭐 빼주던가 이러면 되는데, 공장 환경에서 계속 그러면 여기 뭐 줄줄이 비엔나처럼 쫙 서 있고 그러면 초당 열 몇 대씩 생산해야 되는데 몇 대씩 이렇게 서 있으면 되냐, 뭐 이런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없게 이제 관제를 해주는 시스템을
필요하고요. 그 관제를 하는 시스템에서 관제만 해주냐 그건 아니고 뭐 WCS든 MCS든 뭐 MES든 이런 데들이랑도 다 연동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뭐 나비 브레인이라고 하고요. 뭐 시뮬레이션이라서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술은 뭐 이제 업데이트 시키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좀 레퍼런스를 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뭐 볼보나 그다음에 특정 회사랑 POC도 좀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것도 2차 테스트 베드인데 이제 지게차를 현장에 넣을 때 운영을 좀 해본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현장 동영상을 찍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은 찍는 거는 좀 불가능해서 이거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지게차 2대 정도 운영하는 건데 대수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감안해서 보시면 지게차는 회전 방향도 큰데 이제 공간은 좁으니까 이런 데서 교착이 안 일어나게 교통 정리를 잘 해서 이제 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봇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저희 회사도 하지만 물류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지금은 한 층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제 다층 시스템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 설비랑 연동되는 것들 뭐 엘리베이터 원체 잘 타고 내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설비랑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프로토콜로 이제 표준화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시고요. 뭐 그럼 이런 관제 시스템도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냐라면 꼭 물류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량 주차 시스템에도 저희 관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이제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한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뭐 정답은 없는 거여서 다 뭐 저희가 좀 했었던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특정 회사랑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순찰 로봇 했는데 뭐 일례로 과천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이거 뭐 되나 뭐 근데 해달라니까 이제 하긴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집값이 실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아파트 단지는 최첨단 로봇이 경비를 해준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한지 모르고 이제 다른 건설사에서 불러서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집값이 올라서 자기들도 이게 마케팅 포인트로 좀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실외 아까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좀 확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저런 게 실외 배송이랑 뭐 경비랑 다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얼만큼 빨리 아파트 단지 안에 플랫폼화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단지 안에 보면은 경비 시스템들이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그거 플랫폼 하는 것도 일인 것 같고 뭐 그외 뭐 드론이랑 뭐 실외 주행이랑 뭐 이렇게 경비하고 이런 쪽이랑도 연동을 해서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사족 보행들은 저희도 다 저희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좀 할 수 있어서 뭐 많이 POC도 했고요. 저도 잠깐 나오고 요거는 뭐 배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테스트 베드인데 안에 그 배 구조가 다 계단이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관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본 거고 요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경쟁사인데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없으니까 넣어서 좀 요거는 뭐 전시회 할 때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잠깐 했었던 건데 이런 데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잘만 만들면 활용할 때는 굉장히 많고 저희 회사도 열심히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좀 할 수 있었는데 LG전자나 뭐 LG 다른 회사들이랑 많이 일을 못해서 좀 이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물류로봇 솔루션 개발업체인 나비프라의 박승태 대표입니다. 저희는 물류 환경에서 동작하는 로봇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여러 대의 로봇들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뭐 얘기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괜히 긴장도 됐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녔던 직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많이 아신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셨던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것들을 이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더 자세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트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좀 좋은 사무 공간도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원래 있었던 사무실에서 굉장히 출퇴근이 먼 직원들이 출퇴근 거리가 줄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 이런 강연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영업 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저희를 알릴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저희에게 많은 영업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LG 슈퍼스타트가 낳은 가장 큰 한국의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